지금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을 떠받치는 나라 중 하나가 그리스보다 더 위태로운 부채 비율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나라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38.4%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봤고, 유럽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수치도 이미 137.1%를 찍으며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비율이 139.2%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경제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는 핵심 축입니다. 여기에 초고령화, 청년 인재 유출, 극심한 남북 격차, 전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공식 시장까지 한꺼번에 안고 있으니 그야말로 선진국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압축해 놓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땅은 원래부터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500년 무렵부터 북쪽으로는 산맥이 외부 침입을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해 무역이 자유로웠으니 문명이 자라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식민지를 발판 삼아 세계 무대로 뛰어오르기 전까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국가로 군림했습니다. 산업화 속도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느렸지만 그럼에도 수천 년 동안 유럽 상위권 경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의 틀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전쟁 물자를 만들던 공장들이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됐고 그 과정을 미국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서유럽 재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목적은 자국 산업이 팔물건을 살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동시에 냉전 시기 서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인 우방으로 남도록 다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비슷한 재건 지원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긴장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1980년 볼로냐, 기차역 폭탄 테러처럼 유럽 역사에서 손꼽히는 참혹한 사건도 바로 이 시기에 벌어졌고, 이런 불안은 경제 문제와 계속 얽히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이건 빚을 내서 대형 건설 사업을 벌인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공산권 확산을 견제하려던 강대국이 기꺼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인프라를 실제로 수출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꿔내는 일이었는데, 이탈리아는 이 전환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건설 붐이 잦아들고 자금 지원도 끊기자 첫 번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이 첫 침체는 6년 정도로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량 실업과 무거운 빚, 치솟는 물가, 그리고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신생산업이 겪은 에너지 비용 급등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했습니다. 살기엔 힘든 시절이었지만 이런 침체는 역설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손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인프라 건설 위주 경제에서 벗어나 만든 것을 세계 시장에 파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중앙은행에 금리 결정권을 넘겨 물가를 잡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물가 연동 임금제라는 제도도 완화됐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따라 오르게 만드는 규칙인데, 언뜻 보면 노동자를 지키는 공정한 장치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장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오른 임금을 감당하려는 기업이 다시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또 오르는, 마치 회전목마가 점점 더 빨리 도는 것 같은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물가가 오른 걸 사람들이 알아채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어서 이 악순환의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물가에 자동으로 붙어버리면 이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서 악순환이 훨씬 빨라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손보고 나자 이탈리아는 세계 역사에 남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단 7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배로 커졌는데,
이건 수출을 앞세운 산업 호황 덕분이었습니다. 이 성장의 뒤에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이름값입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든, 구찌나 프라다 같은 가방이든, 바롤로 와인이나 파르미지아노 치즈 한 조각이든 이 이름표가 붙으면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조건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이탈리아는 그냥 자국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으니 이건 몇 안 되는 나라만 누리는 특권이었던 셈이죠. 이런 브랜드 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관광업만 놓고 봐도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숙박 일수 기준 두 번째로 큰 관광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세계 관광객 유치 순위로도 상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콜로세움 한 곳에만 연간 756만 명이 다녀갈 정도니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직간접 부가가치 비중은 약 11%, 고용 비중은 12%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연간 지출이 6.9%나 늘어나며 이 산업이 침체된 제조업을 대신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이탈리아 국민들은 물가 상승 탓에 자국 대신 스페인이나 그리스, 모로코 같은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입니다. 문제는 관광업 호황이 제조업의 부진을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34.5%나 줄었고 가죽 제품은 17.2%, 정유 관련 제품도 15.8% 감소하며 제조업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과 서비스가 버는 돈으로 제조업의 구멍을 메우는 지금의 그림은 마치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이 다른 쪽 다리에 온 체중을 싣고 걸어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은 자세인 셈이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성장은 또다시 부작용을 낳았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 미래 성장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빚을 늘렸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관행도 굳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수출을 이끌던 작은 기업들은 세금을 매기기가 유난히 어려운 구조였고 허술한 규제와 허점 많은 법을 이용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게 거의 하나의 관습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면서 빚으로 지출을 늘리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문제는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정반대로 빚을 줄이고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빚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건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었을지 몰라도 시중에 도는 돈을 줄이는 일이라 성장에는 브레이크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내내 이탈리아는 거의 10년 가까이 다시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1999년 유로화 도입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잠깐의 조정기를 거친 뒤 이탈리아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제 규모를 2배 이상 키우며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유로존 가입 덕분에 외국 자본과 외국인 노동자, 해외 구매자를 끌어들이기가 훨씬 쉬워졌고 거래 상대국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환율이 요동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에 관광업 성장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한동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한꺼번에 터졌고 그 뒤로 이탈리아는 다시 침체에 들어섰는데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전 침체들이 6년 혹은 10년 안팎이었다면 이번 침체는 무려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명목 경제 규모는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 전망 자료를 봐도 실질 성장률은 0.5%에서 0.6% 사이에 머물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 3.2%까지 오른 뒤 2027년에는 1.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3.1%에서 2.9%로 조금씩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부채 비율 자체는 계속 늘어나 2027년 즈음엔 139.2%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계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45.2%,
민간 부채는 100.3%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이렇게 오랜 정체가 이어지자 자연스레 궁금해집니다. 이탈리아는 예전처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과거 패턴만 보면 이제 슬슬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고령화가 심한 나라인데 출산율까지 낮다 보니 은퇴하는 사람 자리를 채워줄 젊은 노동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건 젊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계속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보코니 대학교의 빌레리 교수는 이탈리아가 인재를 받아들이기보다 내보내는 나라에 가깝다고 짚으면서 이걸 국가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삶을 만들 기회일 수 있고 오히려 인재를 잃는 나라들이 왜 자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심각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탈리아를 떠난 25살에서 34살 사이 대졸자가 9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2만 1천 명이 떠났는데 이는 바로 전 해인 12,000명의 거의 2배입니다. 조금 더 넓게 봐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2011년부터 2024년 사이 18살에서 34살 사이 이탈리아인 63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돌아온 사람을 빼도 순수하게 44만 명 정도가 완전히 이탈리아를 떠난 셈이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이탈리아인이 나라를 떠났고 그중 3분의 1이 25살에서 34살 사이였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조사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르지만 젊은 인재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큰 흐름만큼은 모든 자료가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도 18.7%로 유럽연합 평균 14.6%보다 한참 높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6.8%에 불과한 반면 스페인은 23.4%로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으니 남유럽 전체가 겪는 공통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와 교육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청년, 이른바 니트족 규모도 180만 명을 넘어선다는 최근 조사가 있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2%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임금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탈리아 근로자는 유럽연합 평균 근로자보다 연간 약 3,700유로를 덜 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정도 격차라면 굳이 고향에 남을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대졸자 취업률을 보면 이탈리아는 68%, 유럽연합 평균은 83.5%로 격차가 크고 게다가 취업한 대졸자 넷 중 하나 정도는 원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두뇌 유출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국내 총생산의 7.5% 정도로 추산하는 최근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명품 산업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맞먹는 규모인데 애써 키운 인재를 내보내고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죠.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도 이 흐름을 부추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가서 일하려는 이탈리아 청년들은 별도 비자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굳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고향에 남을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임금을 올려서 이 흐름을 붙잡으면 좋겠지만 이탈리아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부족합니다. 서유럽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기업 규모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업 하나에는 평균 3.6명의 직원이 있는 반면 서유럽 평균은 15명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정교하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빵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혼자서 반죽부터 굽기, 포장까지 다 하는 10개의 작은 빵집보다 10명이 각자 반죽, 발효,
굽기 장식을 나눠 만든 빵집 한 곳이 결국 더 많은 빵을 더 세련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정교한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입니다. 큰 기업은 직원마다 특화된 장비를 사줄 여유도 생깁니다. 반죽만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반죽 전용 도구를, 굽는 직원에게는 오븐 관리 전용 도구를 줄 수 있지만 혼자 다 해야 하는 사람은 예산을 이것저것 쪼개 쓰다 보니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특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술 투자 부족까지 겹칩니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는데 회계사 한 명이 스프레드시트로 처리하는 업무량이 주판을 쓰던 시절 10명 목과 맞먹는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전환에서 유럽 평균보다도 뒤처져 있고 그나마 유럽 자체도 미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라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소규모 장인 중심 구조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나라라는 명성을 지켜주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다만 영국, 프랑스, 독일은 규모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와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직원 수가 비슷하지만 메르세데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자리 잡아 수출 마진도 크게 앞섭니다. 결국 기업 크기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 셈이죠. 소규모 기업이 많다는 건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의 또 다른 뿌리 깊은 문제, 바로 비공식 시장 규모로 이어집니다. 흔히 마피아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규제를 피하려는 평범한 미등록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거 이탈리아 전체 경제 활동의 약 25%가 이런 비공식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이 12% 정도로 줄어들며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세수 손실은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공식 경제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선진국이지만 유럽 안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보다 남부 지역이 훨씬 더 궁핍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15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고용률을 봐도 이탈리아는 43%에 그쳐 유럽연합 평균 58%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 격차가 그대로 남부 지역의 니트족 비율과 비공식 노동시장 규모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탈리아는 높은 실업률, 정체된 경제, 고령화, 경쟁력 약한 산업, 부족한 세수, 무거운 빚과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한꺼번에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화를 쓰는 탓에 예전만큼 자국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 빚을 갚으려 하면 가뜩이나 힘든 국내 산업이 더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빚을 더 늘리면 재정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서서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는 세상이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전제를 깔곤 하는데 지난 200년 정도는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초기와 비교하면 수천 배는 더 부유해졌으니까요. 다만 그건 예외였지 원래부터 당연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하기 버거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장만 겪어왔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지난 80년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